내가 노동자인가요? 내가 노동자인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협약을 체결한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는 근로자 아니야, 나 이렇지 않아. 노동자 더더욱 무섭죠. 노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든요. 최근에 한국 오라클이 파업에 들어간 거 아시죠? 근데 공교롭게도 언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오라클 파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MS 얘기도 계속 나오죠. 트랙패커드도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주목을 하는 조직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수냐 진보냐를 나눴을 때 일정하게 보수 진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외국계, IT 이 부분에 대한 신선함이 현재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거고. 한번 좀 같이 이렇게 뭐 교환을 준비했던 거는 다른 조직에서 썼던 건데 한번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책을 소개시켜드리면은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캐나다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시고 인간공학, 사람이 어떤 노동을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했을 때 신체에 어떤 무리가 가냐, 근골격계 질환 있잖아요. 그다음에 직업병, 이것과 관련된 연구하신 연구학자가 1970년도부터 90년대 말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본인이 했던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백화점에 있는 판매원들은 앉아서 일을 하시나요? 서서 일을 하시나요? 근데 그분들이 앉아 있다가 고객이 오면 서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한테 꼭 서 있어야만 한다라는 과잉의 친절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변한 건 하나 있죠. 마트에 가면은 계산원 앞에 의자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앉지 못하세요. 그럼 사람 밀려오면 이제 바쁘게 일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 문제와 관련돼서 백화점에 서서 일하는 판매원들은 언젠가 다리, 허리에 무리가 간다라고 경영진 병원에 있는 백화점에 있는 경영진한테 이 교수가 막 어필을 하는데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서 있다가 손님 맞이하는.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네들이 전시관에 가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박물관에 갔을 때 걸어 다니잖아. 몇 시간, 3, 4시간 걸어 다니죠. 걸어 다닐 때 다리가 힘드냐 안 힘드냐? 그대로 인정합니다. 힘들지. 그래서 곳곳에 휴게 공간이 있어야 되고 벤치가 있어야 되고 앉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학자는 공감 격차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 자체가 어떻게 이 머릿속에 있냐에 따라서 공감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여기 계셨던 우리 조합원들께서는 쉽게 백화점에서 판매하시는 노동자가 서 있을 때 어떠한 느낌이라는 걸 선뜻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시관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일정하게 사회적 인식 자체가 막혀있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이다. 근로라는 건 좀 다릅니다. 한자어 그대로 쓰면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건 표준연구원에 나온 얘기죠. 아마 작년 연말 지금 헌법 개정안이 정부가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던 게 이제 무산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헌법 개정안이 나올 때 많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근로라는 단어 대신 노동이라는 단어를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일정하게 사회적 인식이 변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쓰는 이 지금 말씀드리는 노트를 어디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 중심의 국가기관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 말을 쓸까요? 고용, 노동부. 저는 거짓말 치네, 뻥치네 그래요. 실질적으로 정말 이 노동 과정에 있는 우리 노동자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맞나, 사회적으로? 이게 캡처를 하면 우리 조국
교수가 머리를 좀 숙이고 있는데,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로란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겠다라가 올해 3월 29일 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 화면을 보시면 근로와 노동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JTBC에서 뉴스룸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끝 무렵에 가면 비하인드 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치면 손석희 앵커는 JTBC에서 위치가 뭔가요? 사장입니다. 여기 박성태 기자는 기자 중에 말단이 아니에요. 차장급. 굉장히 판단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됐든 언론에서는 근로와 노동을 혼재해서 사용을 해왔고, JTBC는 좀 자랑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근로라는 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박성태 기자의 노동의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다. 이 날이 청와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하겠다라고 발표한 그날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비하인드 뉴스는 3꼭지 정도를 준비해요. 3개 준비했다가 인터뷰가 길어져서 아예 못할 때도 있고 한두 개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이날은 공교롭게 그 화면이 없긴 한데 첫 번째 키워드는 하고 앵커를 딱 돌아봤더니 오늘 노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왜? 딱 2개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앵커와 기자 관계가 사용자,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박성태 기자 굉장히 센스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근로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로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과 근로라는 단어 자체가 같은 듯 다르는데, 이 하나의 화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로 일하는데 전체 주체적인 한 사람으로 바라봐지냐가 달라지는 거죠. 근면하는 기준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 입장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 갖고 있는 그들의 인식 속에서 우리 노동자한테 강요받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하냐에 방점이 깔려있다라고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이 화면은 올해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해서 EBS에서 하는 지식채널 2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깊숙한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가 우리한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자,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법상 모든 용어는 헌법부터 해서 다 근로자입니다. 노동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이건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닙니다. 표준국어 사전에 나옵니다.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계약을 맺으며, 형식적인.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쓰실 때 그냥 이런 얘기가 있구나라고 보험약관 쓰는 것보다도 더 깊숙이 못 봐요. 실질적으로 사용자하고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법에서는 노동조합은 집단입니다. 집단. 한 개인이 아닌 거죠. 집단이 뭐 2명 이상의 노동자가 모여서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가 교과서에 나와요. 어느 누구든 4만 명이 있는 조직이든 4천 명이 있는 조직이든 10명이 있는 조직이든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사용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경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 자체를 남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경계선상에서 항상 저희보다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조합이 아니라 근로조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근로를 강조해왔고 1960년대 박정희 시절부터가 더더욱 심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조합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사용자가 전제가. 근데 노동조합은 주체가 누군가요? 우리 조합원이 노동자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노동조합, 이 근로조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근로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이거는 본인들께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별적인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집단적인 영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은 최상의 기준인가요? 최저 기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지금 시끄럽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해가지고 여의도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노무사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씨, 매월 주는 상여금의 25%? 이거를 최저임금에 왜 넣어? 복리후생비의 7%?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000원, 8,500원이 되더라도 이쪽 임금이 갖고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는 거죠. 일정하게 중요한 거는 근로조건의 기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돼서 국가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최저 기준인 거고, 근로기준법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갑니다.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의무를 부과받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들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최저 기준인 거고. 그럼 이 최저 기준보다 상회하는 것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회사에는 우리 사교든 뭐가 됐던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의 많은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임금과 관련된 항목, 징계와 관련된 인사권과 관련된 거 당연히 사용자 우리한테 게시 비치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MS에서는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는 또 다른 풀어봐야 되겠지만 이것마저 모른다는. 그러니까 법은 헌법이 정해져 있고 이 법이 정해져 있는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여타의 노동관계법보다 저하되는 건 법 위반이 되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럼 사용자가 만드는 취업규칙은 제정권자가 누구한테 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용자가 제정하고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이상 있었을 때는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단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관련 없었지만 2016년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지난한 투쟁의 과정들을 봤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한다? 임금에 불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법에 있는데 아니다. 그냥 밀어붙여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게 1년 동안 그 싸움을 많이 했는데 백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취업규칙이라든지 이 규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동의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집권 세력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로 살아가면서 사용자 사건을 하지 않아요. 왜? 노동법이 필요한 가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미흡 하나만 현행법이라도 노동자한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가 저의 삶의 모토고 노무법의 필의 모토입니다. 저희의 고객은 전부 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뿐인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쉽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용자를 던져버렸잖아요. 이건 뭐 어떻겠어요. 안 그러면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힘들어도 이게 차라리 즐거워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오로지 재정권이 있고 불이익 변경에 관련된 동의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을 상회하고 이 상회한 과정에서 우리의 노동조건, 노동조합 활동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아까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이 장소를 쓰는 것과 관련된 약간의 실랑이를 보셨을 거예요. 아까 아무튼 관리하는 측하고 인사부하고 서로 연결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이걸 하냐 어쩌냐 막 이런 항의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단체 협약에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장소 사용권과 관련된 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라면은 그런 실랑이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 협약을 위반하는 사용자 행위는 단체 협약 위반이고 또 다른 형태로서는 노동조합의 지배 개입이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법과 취업 규칙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의사와 사용자 간의 당사자 간에 체결하는 단체 협약, 그리고 우리의 노동 조건을 우리는 성문법주의입니다. 아무리 관행으로 되어왔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문서로 명시된 게 깔끔하죠. 식비는 인당 30만 원씩 지급한다. 월. 이거하고 그냥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임금협약과 관련된 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여있는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단결권입니다. 그러니까 단결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사용자한테 단체협약과 임금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요구해요. 당사자 간에 교섭을 하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단체 교섭권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행동의 양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오라클처럼 파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업무를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잠깐 일찍 조퇴를 한다든지 투쟁의 전술은 다양할 수는 있는데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저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 법상 쟁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의 유형은 정말 다양한 거죠. 우리가 근무 시간에 만약에 저희 노조 조합원들이 입고 있는 투쟁복을 입고 있다. 이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건가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노동조합에 다양하게 전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200명 조합원들한테 야 7월 1일 기해서 하루 입고 그 다음날부터는 벗어. 그랬을 때 200명이 다 같이 한날 한시에 입고 그 다음날부터 안 입는 것과 입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침을 세워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10명이 입은 거하고 이거는 교섭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섭력의 뒷받침은 조직력인 거고 조직력의 뒷받침은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일정한 분노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얼마큼 실천할 것인가라는 나의 의지가 구체적인 행위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행복한 일할 권리, 행복한 일자리 이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존중 공정사회 실현 그냥 문구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체계는 아까 얼핏 말씀드렸고 이거는 입사와 퇴사와 관련된 법률인데 이 부분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노동조합이란 법원은 근로자입니다. 주체가 누군가요? 주체가 이 자리에 계신 조합원들이에요. 저는 제 3자입니다. 주체가 되어서 뭘? 자주적으로 단결한 자주적이라는 의미는 사용자의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 민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기 전에 회의를 결정하고 최종적인 권한이 있을 때 위원장이 지침을 내리고 그거에 따르고 평가하면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단결을 통해서 유지, 개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일정하게는 우리와 관련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장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임금 수준으로는 최저임금하고 직결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전국의 50% 정도의 노동자의 임금 교섭을 하는 거예요. 정부하고. 그런 걸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연대가 또 필요한 거죠. 단결의 권리. 학생들이 모이면 뭔가요? 학생이잖아요. 노인들이 모이면. 부녀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공동체적인 질서를 필요하기도 하고 모인다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느냐.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우리의 노동조건의 향상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모인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는 건 굉장히 당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조합원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거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내가 가입을 하고 조합비를 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게 만약에 명절에 저희가 가서 이 책에는 모르겠지만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됐다라고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상다리가 달라지겠죠. 집안에 그냥 경사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됐습니다. 명절에 반응이 어떨까요? 아이고야 집안 말아먹으려고. 아직도 이게 어른들이 갖고 있는 중년, 청년, 청소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웃음으로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에 대해서 혐오하고 모이는 거에서 적대시했는데 우리는 모여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은 그 써 있는 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자는 협의 논의 정도로 계속 바꾸려고 해요. 왜?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침해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거, 이거는 수용성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수용성이 높이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오케이 해주는 거. 역으로 치면요,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을 사용자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 사용자가 하고 싶은 대로 단체협약도 마음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은 기존의 법에서 가장 상위하는 단체협약이 있지만 이 단체협약은 영원하진 않아요. 때로는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게 사회적인 영향도 받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자세,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단체행동과 관련돼서 주체, 우리가 목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다양합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준의 정함들, 우리가 당장 부르지로 그럴 거 아니잖아요. 중요하게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왔고 쟁행위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조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가고 있고 이제 단체 교섭과 관련된 이제